엎혀라. 부모님을 찾아줄 것이다. 묵직하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건네지는 순간 해랑은 품속에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마세요.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장군은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 받아들이며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은 다시 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랑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활을 잡았던 손바닥이 온통 피빛으로 상처투성이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끝내 그 장군의 이름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야! 나를 믿지 못하는 부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시오? 그날처럼 당장 나를 죽이시오. 고려 현종 연간 거란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울 무렵이었습니다. 해랑의 아버지는 강직한 문신이었습니다.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조정의 부패를 낱낱이 고발하는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직함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상소가 왕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들이닥친 관군들에 의해 해랑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추국도 받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한 집안까지 들이닥친 칼날 앞에 쓰러졌습니다. 나이든 하녀가 해랑의 손을 잡아 끌며 불당으로 달렸습니다. 해랑을 불당 뒤편으로 밀어넣으며 말하였습니다. 아씨,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살아서 꼭 살아서 가문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하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해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군사들이 닥치기 전 대문 밖에 서성이던 수상한 자들 중 한 명이 황급히 달아나다 흘린 것입니다. 곧 불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사들의 가죽 장화가 마룻바닥을 짓밟는 진동이 해랑의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랑은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선 안 된다. 군사 하나가 불상 앞천에 칼을 대려 하자 그때 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긴 그만둬라. 신성한 불상에 칼을 들이댔다가 천벌이라도 받으면 어쩔 셈이냐. 군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해랑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보다 먼저 차오른 것은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해랑은 불당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해랑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랑의 몸을 들쳐 업었습니다. 의식은 멀어져 갔지만 등을 타고 전해지는 낯선 온기만은 또렷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이였습니다. 해랑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응거 중이던 충신이었습니다. 친구의 비보를 듣고 달려왔으나 가문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얼마 만에 정신을 차린 해랑의 눈앞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조이는 낮고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는 내게 목숨보다 귀한 벗이었다. 그 한마디에 해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영모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해랑은 품속의 향패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조이가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향패,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힘없는 소녀일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이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를 원한다면 내 이름도 여인으로서의 삶도 버려야 한다. 내일부터 너는 붓 대신 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해랑은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낱 나약한 소녀였던 해랑이 복수를 위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조이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해랑은 스스로를 단련하였습니다. 무예를 배우고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법을 익혔으며 사람의 눈빛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굶으면서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고 싶으면서도 냉정한 눈빛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하나의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당에서 하녀가 건네준 향패였습니다. 침향과 사향을 꿀로 빚어 굳힌 검은 빛의 패. 앞면에는 2마리의 잉어가 역동적으로 뒤엉켜 있었고 뒷면에는 힘있는 필체로 깊게 새겨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겸. 해랑은 수소문한 끝에 그 이름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손꼽히는 무장 가문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었습니다. 해랑은 그날 밤 그 마당에 있었던 자가 고려 최고의 실권자 문화시중 도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해랑이 처음 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어느 밤 검은 옷을 입고 도겸의 저택담을 넘었습니다. 호위무사가 둘러싸고 있었고 아주 잠시 호위무사가 비운 사이 도겸의 방으로 겨우 들어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누운 도겸에게 칼을 내리려는 찰나 도겸의 손이 해랑의 손을 막았습니다. 해랑은 당황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어 사라지는 해랑의 뒷모습을 도겸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달려오자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고양이였소. 두렵지도 아첨하지도 않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내게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해랑은 그날 밤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직접 그 집안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 집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침 하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화시중 도겸의 전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임금의 명으로 새 부인을 간택하라는 사원의 명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해랑은 아버지의 옛 지인인 노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따님의 이름을 잠시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아버지의 결백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노학자는 오랫동안 해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시중 도겸은 40이 넘었는데 넌 이제 20살 내 인생을 진정 포기할 셈이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해랑 눈 속에 슬픔보다 결의가 더 깊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망설이던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만에 낡은 족보를 꺼내 해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간택 시험장에서 도겸의 시선은 한 여인에게 멈추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자신의 보폭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첨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언가를 굳게 다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종 간택날, 다른 후보들이 화려한 산의 진미를 올리는 가운데 해랑의 상차림은 달랐습니다. 거친 메밀과 소박한 채소로 만든 다식과 황차 한 잔이었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였는가? 귀한 음식을 채우는 것은 권력의 힘이나
거친 음식으로도 깊은 맛을 내는 것은 정성입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군사들의 거친 식탁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나라의 안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집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중 어른께서 나라 걱정으로 바깥을 바라보실 때 부인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풍파가 닥친다면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마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부인의 의리라 여깁니다. 단단함.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깊이 걸렸습니다. 부인의 덕목으로 단단함을 말하는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눈을 감으며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도겸의 최종 선택으로 다음 날 해랑이 부인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랑이 거울 앞에서 올린 머리에 큰 비녀를 빼내지 못해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뒤에서 도겸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능숙하게 비녀를 빼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한 이불 아래 누웠습니다. 도겸은 망설였습니다. 부인의 어린 나이가 못내 마음에 걸렸으나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해랑의 곁으로 다가오자 해랑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내 나이 벌써 40이니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당부가 귓전을 때렸지만 도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그는 해랑의 떨림을 가만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도겸이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혼인에 큰 뜻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도 편한 대로 지내시오. 다만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소. 강요는 없을 것이요. 해랑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각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해랑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후 해랑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현숙한 국대 부인으로 가문이 안살림을 돌보았고 밤에는 증거를 찾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도겸이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은밀히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불합리한 법을 고치려 애쓴 기록들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도겸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랑이 밤새 문서를 뒤지다 새벽에 마당에 나와 있으면 어느새 나타나 말없이 따뜻한 탕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그 탕약은 언제나 정확히 해랑의 몸 상태에 맞는 약재로 다려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해랑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겸의 집안에서 해랑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변변치 않다고 은근히 해랑을 낮추는 말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도겸에게 괜히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어른이 해랑 앞에서 싹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귀띔했습니다. 그 어른을 대감마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하옵니다. 해랑은 그날 저녁 도겸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까지 어기면서 해랑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해랑이 실수한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궁에 올리는 예물 목록을 잘못 작성해
수량이 틀린 채로 문서가 올라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국대 부인의 실수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랑은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튿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서가 조용히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묵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직접 고치셨다 하옵니다. 해랑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피를 면하게 해준 것도 나무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부인이 알까봐, 민망할까봐 치워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인품을 지닌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일리 없다. 해랑은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교활한 자일수록 겉으로는 선한 척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겸은 이미 진묵을 통해 해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신분,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아버지, 여러 해에 걸친 복수의 계획, 그리고 그 향패의 사연까지. 그 향패는 내가 한서준에게 빌려준 것이다. 돌려받지 못하여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도겸은 문서를 덮었습니다. 어찌 하실 겁니까? 마님이 아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문서를 들고 온 진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겸은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잠시 묻어두거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잃고 싶지 않다. 저 여인을. 평생 혼인을 그저 가문의 의무로만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랑은 달랐습니다. 40평생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빈틈없이 집안을 살피면서도 결코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여인. 아파도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던 그녀가 홀로 마당에 서서 달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혼자 견뎌온 것인가. 도겸은 결국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진심을 보여주는 그날을. 혼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랑은 도겸의 서재를 살피다 작은 서랍 안에서 낡고 바랜 천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꺼내어 펼쳐보는 순간 해랑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수놓은 낡고 해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어느 고려 장군에게 건네준 것인데 어찌 이것이 여기에. 해랑이 10살이던 해. 거란 기병대가 피난 행렬을 덮치던 그날 해랑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군중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거란 기병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랑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앞에서 거란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손이 해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도 해랑을 내려놓는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쳤느냐? 장군은 해랑의 발목이 상한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혀라. 부모님을 찾아줄 것이다. 묵직하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건네지는 순간 해랑은 품속의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마세요.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장군은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 받아들이며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은 다시 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랑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활을 잡았던 손바닥이 온통 피빛으로 상처투성이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끝내 그 장군의 이름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고마워서 꺼내 건넨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도겸이었다니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사람이 그날 저녁 찻잔 앞에 마주 앉은 정적 속에서 해랑이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낡은 매화 손수건이 있던데 내 서재를 뒤진 것이오. 참으로 좋지 않은 버릇이 있군요. 해랑은 찻잔을 든 손을 잘게 떨며 되물었습니다. 10년 전 거란군에게서 한 소녀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내 손을 바라보던 소녀의 그 마음이 잊히지 않아 이 손수건을 간직해 온 것입니다. 부디 다치지 마세요.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당시 도겸은 수많은 적을 베며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누비던 장수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거나 혹은 승리만을 바랄 때 오직 10살 된 소녀만이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던 것이지요. 도겸은 잠시 찬물 속을 응시하다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준 온기가 내내 잊히지 않아 두었을 뿐이요. 그 순간 해랑의 손에서 찻잔이 힘없이 떨어지며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도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해랑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어디 되지는 않았소? 도겸은 자신의 손으로 해랑의 옷자락을 급히 닦아내었습니다. 그때 해랑이 도겸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자신을 번쩍 안아 올렸던 그 투박하고 단단한 손, 그 손을 잡으며 한참이나 내려다보며 그날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자신을 살렸던 은인이 바로 눈앞의 남자였다는 사실에 해랑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정작 당황한 것은 도겸이었습니다. 40평생 여인의 손길 한 번에 흔들린 적 없던 그였으나 해랑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도겸은 마치 뜨거운 불길에 닿은 듯 해랑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급히 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봐라, 누가 와서 여기 좀 치우거라. 하인을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은커녕 당혹감으로 잔뜩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해랑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묘한 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해랑은 끝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은 해랑의 맥을 짚더니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신 데다 찬바람을 맞아 몸에 심한 곶불감기 기운이 있으십니다. 일단 열을 내리는 약을 처방했으니 경과를 보시지요. 곶불이라니. 해랑은 무겁게 가라앉은 자신의 몸 상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조정에 나간 도겸은 해랑이 걱정되어 단 한순간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시가 되기도 전에 집으로 달려온 도겸은 해랑이 누운 방으로 단숨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어찌 오셨습니까? 도겸은 대답 대신 해랑의 이마를 짚으며 열을 살폈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마에 도겸의 미간이 잘게 떨렸습니다. 곧이어 몸종이 약그릇을 들고 오자 도겸은 그것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보거라.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수건을 적셔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 지극한 간호에 해랑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대체 당신의 진짜 얼굴은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난 당신을. 해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당황한 해랑이 사과하려 했지만 도겸은 묵묵히 약그릇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우선 약부터 드시오. 이것만 먹고 나면 나갈 것이오. 다시 약을 떠먹여주는 도겸의 손길을 보며 해랑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내저으며 눈을 감아버린 해랑의 곁에서 도겸은 한참 동안 침대 밑에 앉아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겸은 해랑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나도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을 놓아주어야 하는 게 맞는데 도저히 그게 되질 않는구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도겸의 떨림과 진심을 느끼며 해랑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른 채 다시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도겸의 향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향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향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찾으시오? 해랑은 굳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대감께서 내가 묻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오. 이것이 어째서 부인에게 있는 것이오. 왜 내게 돌려주지 않았소? 주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군요. 하인에게 이미 물었소. 부인이 이것을 보여주며 우리 가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하였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랑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숨기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의 일을, 하녀가 건네준 향패의 일을, 몇 해를 수소문하여 도겸의 가문 것임을 알아낸 일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도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향패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정 내가 아비를 죽인 원수라 믿는 것이오? 고작 그 향패 하나로 말이오. 그리 믿는다면 차라리 지금 나를 죽이시오. 그날 밤 내게 칼을 겨누었던 것처럼. 낮게 가라앉은 도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해랑의 손에 직접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나를 원수로 여기고 믿지 못하는 부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오. 다가서려 해도 밀어내기만 하는 당신에게 나도 이제 지쳤소. 순간 해랑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 알고 계셨군요. 대체 언제부터? 해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소. 부인이 그리도 밤마다 집안 곳곳을 뒤지고 다니기에 수상해서 알아보았소. 이 집에는 낮이든 밤이든 지켜보는 눈이 많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내쫓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 죄조차도 묻지 않으신 것입니까? 도겸은 당신을 잃고 싶지 아니하여 그리했다고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잠시 생각하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하였다시피 혼인에 큰 의미가 없었소. 다만 국대 부인으로 내외적으로 잘해주었으니 그냥 내버려 둔 것이오. 그렇다면 왜 이 향패가 왜 그날 우리 집 대문 앞에 떨어져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서준이 빌려갔던 물건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꺾여버린 그는 사실을 말하는 대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 깊은 증오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내가 아니오. 해랑은 그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도겸을 향한 믿음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원수라 해도 10년 전 어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가 그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복수가 끝나면 이 집안을 속인 죄,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멈칫했습니다. 꼿꼿하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며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도겸은 젖어든 목소리로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진정, 나를 떠나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오. 내 곁에 머물렀던 그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는 그저 복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소. 해랑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겸은 허공을 향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하시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오. 당신이 나를 원수라 부르며 칼을 겨누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음을.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을 테니. 해랑은 이젠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진묵을 불렀습니다. 한서준이 4년 전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알아오거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님 진짜 영모죄 누명이었는지 뿌리까지 캐거라. 그와 관련된 거 어떤 것도 좋다. 며칠 후 진묵이 문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인마님의 아버지는 조정의 부패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대상 중에 한서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위기에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해랑의 아버지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워 상소가 올라가기 전에 입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날 밤 도겸은 한서준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서준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하였습니다. 이 밤에 웬일인가. 도겸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주먹을 맹렬히 휘둘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에 한서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날아든 주먹을 필사적으로 막으며 한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놈이 미쳤구나. 조정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던 사원부 대사원 박 감사 기억하오? 도겸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한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비열하게 빛나던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소? 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던 올곧은 사람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웠냔 말이오.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어쩔 수 없었소. 그자가 눈에 불을 켜고 내 비리를 캐내는데 나는 살아야 했소. 살아야 했다고. 도겸의 주먹이 다시 한번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딸을 수년 동안 역적의 자식으로 내몰고도 지금 이 순간조차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오. 도겸의 서슬 퍼런 추궁에 한서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졌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그때 분명 멸문지화를 당해 다 죽었거늘 딸이 살아있단 말이냐? 대체 어디에? 비열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다급하게 묻는 그를 보며 도겸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후회되었습니다. 그 일이 자네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역적의 딸이 어디 있는지 자네가 알아서 무엇하려고? 도겸이 자네 대체 무엇 알고 있는 건가? 그 역적의 딸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일세. 난 모르오. 그저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도겸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 걸음 다가서며 은조렸습니다. 왜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또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도겸은 한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의 탐욕에 찌든 그 얼굴이 사무치도록 낯설고 징글맞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무거운 한마디를 남긴 채 도겸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한서준이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겸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랑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랑은 10년을 엉뚱한 곳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아왔습니다.
자신이었다 해도 해랑처럼 그리했을 것이다. 만약 한서준이 해랑을 찾아낸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 이대로 내보내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자 도겸은 순간 집을 향해 급히 내달렸습니다. 해랑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본 도겸이 그 손을 거칠게 막아 세웠습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은 못 가오. 대감 나으리. 도겸의 눈에 처절한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는 해랑의 손을 부서질 듯 움켜쥐며 간청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복수하시오. 다만 내 옆에서 그 복수 내가 도와주겠소. 해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을 찾으신 겁니까? 도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한서준. 그 이름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진실이 가져올 파열음이 두려워 그는 끝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실을 밝히리라 결심했습니다. 다 잊고 내 부인으로 조용히 살 수는 없는 것이요. 해랑이 혹시나 다칠까봐 겁이 나서 뱉은 말이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해랑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가두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내 반드시 진실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을 것이니. 그러니 내 옆에 부인으로 있어 주오. 도겸의 품 안에서 해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겠다는 말도 남겠다는 말도. 새벽녘 해랑은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일찍 잠든 도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작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옆에 남고 싶습니다. 40평생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얼굴은 놀랍도록 고요하였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해랑 앞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구나. 해랑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럽게 도겸의 이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머리칼 한 올을 살며시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해랑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 도겸의 손이 스르르 움직이더니 해랑의 손목을 가만히 잡아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해랑이 그대로 도겸의 가슴 위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얼굴이 닿을 듯 말 듯하였고 도겸은 눈을 반쯤 뜨듯 만 듯하였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헤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숨결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랑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눈을 피하고 등을 돌리고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랑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겸의 입술이 해랑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봄날 첫눈이 내리듯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듯 두 입술은 한참의 시간 동안 하나로 겹쳐 있었습니다. 해랑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수많은 밤의 외로움이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 차마 인정하지 못하였던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해랑은 도겸의 붉은 관복을 정성껏 여미었습니다. 허리띠를 두 손으로 잡아 단단히 채우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겸은 해랑의 손길이 다 마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랑이 손을 떼려는 순간 도겸이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랑은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귓가로 도겸의 묵직한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오. 이번 길은 유독 길게만 느껴질 것 같소. 아직 대문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겁구려. 나란 일로 가시는 길입니다. 마음 쓰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소첩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겸은 지난밤 한서준이 흘렸던 불길한 말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겸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서둘러 돌아와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힐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마시오. 해랑은 조용히 그의 등에 손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은 대문 밖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도겸의 서재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먹 냄새와 낡은 서책 냄새가 조용히 코끝을 스쳤습니다. 해랑은 천천히 걸어가 도겸이 늘 앉던 자리에 조심스레 몸을 내렸습니다. 의자의 팔걸이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밤낮 없이 서책을 들여다보았을 그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해랑은 손끝으로 그 매끈한 결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끝에 무언가 닿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서책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랑은 몸을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도겸의 일기였습니다. 해랑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 읽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구했던 소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마음, 그리고 이 집에서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의 떨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랑이 원수를 찾아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날, 도겸은 밤새 등불 앞에 앉아 고민하며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에 대한 연심이 깊어갈수록 자신을 오직 원수로만 대하는 부인이 미울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기다리겠노라 다짐한 마음도 적혀 있었습니다. 해랑은 오랫동안 일기를 가슴에 가만히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니,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그토록 마음이 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혼자 아프셨던 겁니까?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간 제 마음속엔 차가운 칼날만 가득하였습니다. 당신이 건네주신 따스한 온기를 저는 끝내 받지 못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공을 향한 제 연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저를 구해주셨던 그 마음처럼 줄곧 저를 아끼고 지켜오셨음을 묵묵히 곁에 계셔주셨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압니다. 저는 이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당신의 아내로서 이 가문을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해랑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파차름과 함께 해랑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감히 역적의 자식이 우리 가문을 능멸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겸이가 돌아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떠나란 말이다. 바닥에 떨어진 붓에서 먹물이 번졌고 하얀 종이 위에 다 쓰지 못한 편지도 얼룩 속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해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상공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인사라도 하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연, 내 꿍꿍이를 모를 줄 아느냐? 왜 도겸이 뒤에 숨어서
우리 가문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밖으로 쫓겨난 해랑은 한동안 대문 너머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간 집. 가문에서 쫓겨났다는 비참함보다 다시는 도겸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으나 이 넓은 개경 땅에 그가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도, 어깨를 부딪히는 행인들의 옹기조차 아무런 감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쫓아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쪽의 인기척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다시 방향을 틀어도 그림자 같은 발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며 완강히 버텼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해랑은 순식간에 포박당한 채 대기하던 마차 안으로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마차가 멈춘 곳은 한서준의 은밀한 별채였습니다. 포박당에 쓰러진 해랑을 의자에 느긋하게 기댄 한서준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더니 마침내 이렇게 요긴한 쓸모가 생기는구나. 해랑은 분노로 시야가 붉어진 채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부 내 놈 짓이구나. 내 아버지를 죽이고 영모의 누명을 씌운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 놈이었어. 한서준은 입가를 비틀며 잔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대단해. 역적의 자식이 복수를 위해 국대부인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면 말이야. 결국 그 점이 내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한서준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도 대단하지만 영모의 자식인 걸 알면서도 같이 사는 박도겸도 참 대단해. 결국 끝은 너희 둘 다 파멸이겠지만. 해랑은 한서준의 말에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한서준의 비웃음에 해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도겸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해랑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안 됩니다. 제발 친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이 망쳤잖아. 그 친구 관계를. 제발 나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서준은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그놈은 날 죽일 듯 때리더니 내가 먼저 칼을 뽑지 않으면 박도겸이 내게 칼을 겨눌 테니 선수치는 것뿐이야. 해랑의 절규에도 한서준은 그날 밤으로 해랑을 꺼란 장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최고 재상 가문의 며느리이자 박도겸이 아끼는 부인이요. 이자 하나로 고려 왕실을 뒤흔들어 귀국이 원하시는 걸 손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이요. 거란 장수가 탐색하듯 해랑을 훑으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소. 제안은 매력적이군. 하지만 국왕이 그 신하를 버린다면 저 여인은 한낱 포로에 불과할 뿐이요. 단 우리 대요국이 먼저 관여했다는 사실은 절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돼요. 명분이 살아야 하니까. 물론이요. 한서준이 손을 써둔 거짓 정갈이 고려 조정에 당도했습니다. 거란의 국서. 고려의 국대 부인이 스스로 대국에 투항하여 고려의 최전방 군사 기밀을 넘겼다. 최고 재상 가문이 뒤로는 거란과 손을 잡고 반역을 도모한 증자가 명백하니 고려 왕은 즉시 이 가문을 숙청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고려는 대국의 철기군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려 조정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거란의 기만책입니다. 박도겸의 충심을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척거란파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한서준과 결탁한 친거란파 대신들의 공세는 무서웠습니다. 증자가 이리 명백한데 어찌 눈을 감으려 하십니까? 일국의 기밀이 넘어갔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재상 가문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반역이냐 음모냐를 두고 대전 바닥이 깨어질 듯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박도겸의 충심을 믿는 대신들과 왕의 의지는 완강하였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조정의 결론은 거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박도겸의 가문을 끝까지 신임하고 보호한다. 한편 최전방으로 보낼 군량미 수송을 감독하고 방어 진지의 군사보루를 순찰하던 박도겸은 긴박한 정가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한서준의 기만적인 움직임, 거란과의 밀약, 그리고 무엇보다 해랑이 거란 진영의 본진으로 넘겨지기 직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도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나으리 지체하면 늦습니다. 압록강을 넘기 전에 구출해야 합니다. 진묵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공적 임무를 진묵에게 위임한 채 거칠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을 구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서준의 미리 심어놓은 밀정으로 인해 도겸은 해랑이 붙잡힌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횃불이 기괴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거란 장수가 묶여있는 해랑에게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시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도겸이 폭풍처럼 난입해 검을 휘둘렀고 친위대가 좌우를 가로막는 사이 도겸은 해랑에게 달려가 포박을 끊어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니 왔소. 처절한 혈투였습니다. 도겸은 해랑을 제 등 뒤로 숨긴 채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으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기세에 결국 거란 장수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중심을 잃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상공. 해랑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부축하였습니다. 온몸이 피로 흠뻑 젖은 도겸은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해랑의 얼굴을 안도하듯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도겸은 고열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해랑은 단 한순간도 그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찍고 밤새 화로 앞에 앉아 탕약을 다리며 그의 뜨거운 이마를 수건으로 적셨습니다. 문득 예전에 자신이 알아누웠을 때 매일 새벽마다 말없이 따스한 탕약을 내밀며 곁을 지켜주던 도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준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해랑은 깊은 잠에 빠진 도겸의 손을 꼭 쥔 채 간절한 기도로 기나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대 부인인 해랑을 거란족에게 결국 무사히 넘기지 못하자 계획이 틀어진 한서준은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는 해랑의 숨겨진 신분을 가차없이 폭로하며 그녀가 과거 멸문당한 역적의 자식이라고 조정에 고발하였습니다. 조정의 결론이 박도겸 가문을 신임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음에도 해랑이 명백한 역적의 혈육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서준은 도겸이 공무수행 중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여 군령을 어겼다는 죄목까지 무섭게 덧씌웠습니다. 임무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거란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넘긴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목을 베어 군기를 바로잡으소서. 한서준은 대신들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도겸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도겸은 거란족과의 사투에서 입은 중상으로 인해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도겸이 깨어나지 못했으니 당장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정은 도겸이 깨어나는 대로 이 군령 위반과 간첩 혐의에 대해 다시 엄중히 추국하고
언쟁하기로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해랑을 잡기 위해 재상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해랑은 결국 싸늘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추국장 한가운데에 포박당한 해랑은 모진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관들은 해랑이 역적의 자식임을 압박하며 지아비인 박도겸 역시 이 일에 관련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해랑은 오직 도겸의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거짓을 말하며 도겸을 증오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그저 복수를 위해 박도겸을 이용해 국대 부인이 된 것뿐이며 박씨 가문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도겸을 엮으려는 신문은 모두 반대파 세력의 모함이라며 모질게 버텼습니다. 한편 혼절해 있던 도겸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곁에 부인이 없다는 것과 이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인을 구해야 한다. 옷을 가져오너라. 나으리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무리입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도겸은 몸을 일으키며 진묵에게 은밀히 명하였습니다. 그때 한서준이 거래했던 거란족의 행방을 알아보거라. 그 자들의 손에 분명 한서준과 나눈 밀서가 있을 것이다.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하고 분명 고려 땅에 숨어 있을 것이다. 도겸은 해랑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조정과 반대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한서준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얼굴을 가린 채 홀로 깊은 어둠이 깔린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옥사장들을 매수하여 간신히 당도한 나무창 너머로 그리운 해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진 국문을 당했는지 곱던 얼굴 이곳저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랑이 어둠 속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이를 확인한 순간 해랑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상공 깨어나셨군요. 해랑은 무너져 내리던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습니다. 죽기 전 그녀의 단 하나뿐인 소원은 아버지의 복수도 자신의 안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도겸이 무사히 깨어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해랑이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기쁨과 애절함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겸은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친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해랑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조용히 그러나 부서질 듯 꼭 잡았습니다. 많이 다쳤소? 얼마나 아팠던 게요? 괜찮습니다. 상공께서 이리 건재하신 모습을 보았으니 소첩은 이제 아무 미련이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랑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죄책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찌 이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몸도 성치 않을 것인데.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심장을 울릴 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차디찬 옥바닥에 홀로 갇혀 내일 전장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어찌 살아있다는 핑계로 침상에 누워만 있겠소. 해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려 아랫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상공의 가문에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품고 들어갔는데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당신이 서재에 남긴 글을 보았소. 그리고 미안하오 내가 한 발 늦었소. 도겸이 참아왔던 더운 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준에게 향패를 빌려준 적이 있었소.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물건이라 잊고 있었소. 한서준이 그날 부인 집에 떨어뜨린 것 같소. 진작 진실을 밝혀야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소.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내 가문에 들어왔든 상관없소.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내 부인은 당신 하나뿐이었고 당신 곁을 지키겠다 다짐한 내 마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요. 해랑의 눈에서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살려 했던 얼음 같은 마음이 그의 절절한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도겸은 철창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넣어 해랑의 젖은 뺨을 부드러운 손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인을 반드시 이 옥골에서 꺼내주겠소.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해랑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위안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랑은 철창을 사이에 둔 채 도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피로 얼룩진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저 멀리서 술라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도겸은 찢어지는 마음을 누르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꼭 구해줄 것이오, 기다리시오.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도겸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랑은 도겸의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철창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형날 아침이었습니다. 해랑 형리가 다가와 칼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형장 바깥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을 받들어 집행을 중단한다. 도겸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왕의 전령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부상 입은 몸이었으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한서준이 거란군과 내통하며 해랑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결정적인 밀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해랑이 10년간 모아온 단서들과 도겸이 확보한 증거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맞물린 문서였습니다. 진정한 역적은 여기 있다. 이 밀서에 적힌 수결 서명이 내 놈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주상전하께서 재심을 명하셨으니 당장 처형을 멈추시오. 도겸의 사자후가 사형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안색이 창백해진 한서준은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포박되어 있던 해랑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서슬 퍼런 칼날을 바짝 겨누었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누구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인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당장 내가 타고 도망칠 말을 내오너라. 벼랑 끝에 몰린 한서준이 해랑의 목에 칼을 바짝 겨눈 채 비열하게 소리쳤습니다. 사형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사방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지만 한서준이 쥔 칼날이 해랑의 살결을 파고들자 누구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인질극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도겸은 한서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다. 내 요구대로 말을 내어줄 테니 부인만은 건드리지 마라. 도겸은 군관에게 지시해 사형장 외곽 백성들이 없는 안전한 공터 쪽으로 군마 한 피를 천천히 끌고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한서준의 시선이 백성들 너머로 다가오는 군마로 향하느라 잠시 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사형장 경계 근처까지 다다르고 한서준이 해랑을 끌고 말에 올라타기 위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찰나 도겸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형장 뒤편 망루 위에 잠복해 있던 호위무사 진문과 허공에서 교차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벽한 각도를 노리던 진문이 도겸의 눈짓, 신호를 받자마자 번개같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진문의 손에서 떠난 날카로운 화살이 한서준이 칼을 쥐고 있던 오른쪽 어깨를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크악! 어깨에 화살을 맞은 한서준이 비명을 지르며 해랑의 목에 겨누고 있던 장검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한서준의 송기가 완전히 풀리며 해랑의 신형이 앞으로 스르륵 기울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겸이 대지판을 박차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도겸은 한서준이 반대편 손으로 다시 해랑을 붙잡기 전에 번개처럼 파고들어 해랑의 허리를 한 팔로 낚아채듯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은 해랑을 보호하며 형장 바닥을 한 바퀴 크게 굴러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찰나의 기치와 무용이 만들어낸 완벽한 구출이었습니다. 서로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의 생활만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소 부인, 이번에는 늦지 않아 다행이요. 도겸이 직접 포박을 끊어주자 해랑은 대답 대신 도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5 이후로 복수를 다짐하며 참아온 눈물, 도겸을 사랑하면서도 숨겨온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 없이 해랑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로써 가문이 억울한 누명이 모두 밝혀졌지만 도겸의 처벌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적인 공적 피해는 전혀 없었으나 공무집행 중 정식 허가 없이 자리를 비운 군령 위반의 사실만큼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친걸한 파의 잔당들은 이를 꼬투리 잡아 끝까지 도겸을 엄벌해야 한다고 조정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 한복판에서 국왕은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묵직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도겸이 군령을 어기고 군영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부하. 진묵이 임무를 완수하여 나라의 단 한 치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박도겸의 기치임기 응변 덕에 고려를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역적 한서준을 잡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니 과인은 그 공을 높이 사군령 위반의 죄를 전장비공전쟁과 공무의 공으로 죄를 씻음으로 사면하노라. 대신 관직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감봉과 가벼운 견책선에서 법적인 처벌을 마무리 지으며 국왕은 도겸의 충심과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동시에 목숨을 걸고 거란의 정략적 야욕으로부터 고려를 구한 해랑의 공을 기려 그녀에게 최고 위직 외명부 봉호인 국대부인의 칭호를 다시 내리며 온 천하에 그 고결함을 공포하였습니다. 부부의 죄는 사라지고 오직 가문의 찬란한 영광만이 다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전쟁과 오해가 끝난 후 가문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두 사람에게는 축복처럼 가문을 이어갈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몸에는 거란족과의 치열했던 사투와 한서준의 잔인한 습격을 이겨내며 생긴 깊은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해랑은 갓 태어난 아이를 겨우 재우고 도겸의 옷을 갈아입히다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문 때문에 이토록 험한 시련을 겪으셨으니 나에겐 이 상처들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훈장이요. 당신과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증표이니 다시는 미안해하지 마시오.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은 해랑의 곁에서 도겸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밖 너머로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승전보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짓누르던 거란의 야욕이 완전히 꺾이고 백성들의 기쁨에 찬 환호성이 개경거리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와 가문에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고려의 봄날. 흩날리는 분홍빛 꽃잎 속에서 도겸과 해랑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맞잡았습니다. 기나긴 시련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두 사람은 이제 눈부신 삶을 향해 함께 걸어나갔습니다.